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은 네.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방식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관습, 습성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네. 요즘 세상에 맞는 트렌드에 네네네. 맞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그 필요성을 느꼈어요? 먼저 어떠한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변화를 줄 때 첫 번째는 강제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네네네. 막 따라와라.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부모님하고. 네네네. 되게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해야 아니, 될지 괜찮아요. 모르겠지만 제가 판을 한 3번 엎었습니다. 박사? 밥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 보면 회의실이 있는데 아. 이제 저희 당시에 이제 저는 실장이었고 저희 상무님, 이사님, 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경영진이 그렇게 딱 저랑 포함해서 5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이 항상 얘기하면서 와 도저히 얘기가 안 통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래. 한 판을 이렇게 엎은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엎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도저히 서로 의견이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어떤 건에 네,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온라인 시장에 가기 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을 쇼핑몰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이제 품목들이 좀 다양하게 구색이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아버지부터 해서 생산이랑 영업 이제 상무님이랑 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상품이 많아지면 공장에서 이문이 안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품목이 많아지고 또 사람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맞죠. 이게 그렇지. 손도 많이 가고 일만 많아지고 하면서 네가 공장을 몰라서 그런다. 네가 현장에 가봤냐부터 해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현장에 네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현장 입장은 들어봤냐고. 내려가면은 다 그런 얘기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다 네 많아진 거 싫어하시죠. 그렇지. 정말 45대 1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만. 그래서 말이 도저히 안 통하니까 사실은 어렵죠. 사실 설득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저는 제 고집만 얘기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때 제가 찾은 답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든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까는 게 자리를 펴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그 호랑이한테 사진 찍을 테니까 동물원에서 이쪽 찍을 거니까 일로 와봐라 이렇게 계속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따뜻한 돗자리라도 이렇게 따뜻한 그 담요라도 깔아주면 뜻이니까 글로 와서 앉고 먹을 거라도 거기 갖다 놓으면 이제 온 것처럼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에 그냥 제 사비로라도 털어가지고 만들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량을 따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든데 매출이라도 좀 따오면 만들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말고 일단은 영업을 따와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매출 따오고 처음에는 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때 김가는 대표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와서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떡볶이 모든 곳이랑 같이 그때 김가는 대표님이 카페를 했고 저는 이런 핫바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이 많다고 안 해주셔서 제가 불렀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꽂아야 된다고 때려줘가지고 계속 꽂으면서 근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일선에 나와가지고 솔선수범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비켜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서 슬슬 해줄게 하면서 저희가 안 돼 보여서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는 이게 매출 조금씩 일어나네? 뭐야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오네? 어느 순간 되게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와 뭐야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면서 생각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항상 좀 그런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할 때마다 반대가 있었지만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그냥 해주십시오. 저만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같이 동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네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뭔가 일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보여줘야 되는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 일단 해놓고 네 어떻게 책임질 건데 하면은 제가 차를 팔아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자차를 사주셨는데 그거 팔아서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그 변화와 관련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이 부분 말고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개혁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였죠. 사실은 저희가 위생이 정말 중요해지고 이제는 브랜드가 좀 알려지고 할 때 이제 생산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서 최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저희가 만들 때 뭐 그냥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죠. 위생모도 안 쓰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분의 습성을 바꾼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십 년 왜냐면 그렇게 수십 년 해왔으니까.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다 안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만두게 하지 않고. 네, 왜냐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하우도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회사는 사실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은 저희도 경쟁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매장 같은데 오픈했을 때 매장으로 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매장에서 또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보고 일을 하니까 처음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B2C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내가 만든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파는 모습도 처음 보니까 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만든 걸 나도 먹을 수 있고 저분들 우리 가족도 먹을 수 있고 할 때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훨씬 설득하기가 쉽더라고요. 저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장이 일하는 것도 안 보더라도 저희가 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야 이건 괜히 했는데 라고 막 이렇게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 괜히 그 회사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네네네네. 계속해서 연속해가지고 설득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이 되다 너무 그렇죠. 힘들 것 같은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괜히 했는데 연속이죠. 이 싸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선택을 했을 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괜히 했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회사 내에서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런 적이 많죠. 선택을 잘못한 경우는 많고 지금 제가 10년 전으로 8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잘못 선택한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한 번도 선택하고 뒤를 돌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는 다시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완충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말을 안 바꾼다 이런 것보다 말을 엄청 잘 바꿨습니다. 잘 바꿨는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 시도를 할 때 아예 말을 이렇게 뒤집도록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리스크가 안 되도록 그 보완을 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그 대표자를 좀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더 많은 회사의 생활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했더라면 좀 더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할 만한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 경영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이 직원들이 피로감이 쌓이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잘 오는 방향으로 안 갔을 때. 사실 아까 시작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25억밖에 안 되던 회사가 이제 막 960억 네. 가까운 매출을 일으키고 또 45명의 직원밖에 없었는데 이제 550명이 일하는 아주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변곡점이 됐었던 게 보니까 새로운 컨셉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베이커리 매장을 시도했던 거잖아요. 네. 이제까지는 오뎅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그런 오뎅 정도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뎅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어떤 간식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이디어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관점을 좀 바꾼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철저한 제조자 중심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최고였습니다. 저희는 생산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게 순서였었는데 관점이 아예 바뀐 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파악하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했을 때 생산에 부탁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바뀌었을 때 정점이었죠. 뭐냐면 그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묵을 어떻게 먹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묵이 바로 튀긴 거고 바로 먹어도 되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반찬으로 보이고 꼬치로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것도 어묵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최대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매장을 벤치마킹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커리나 파리바게트나 특히 이런 성심당 이런 데들을 되게 벤치마킹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에서 사랑받는 베이커리, 그 다음에 전국에서 사랑받는 베이커리, 또 이들은 어떻게 다르고 이들 역사랑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저희도 소비자들이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바로 스낵처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추는 형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그 어묵 고로케라는 거를 이제 어머니랑 제가 손으로 만들어보고 현장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오뎅이냐고. 오뎅이 아니지. 이제까지 만든 거 아니니까 어묵이냐고. 그래서 그럼 뭐가 어묵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묵은 더 얇게 뽑아야 되고 더 길게 뽑아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각 어묵이 제일 큰 시장이었고 그게 이제 계속 경쟁을 하면은 더 저렴한 원가로 뽑아야 되니까 그걸 더 얇게, 더 제조 원가 싸게, 이게 기술이라는 걸 오랫동안 이제 그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까지 제품화된 그 시장이 포화 상태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진도 남길 수가 없고 또 판매하기도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네, 제가 그때 설명한 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제가 막 했었거든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고액 연봉자가 3,800만 원 만드신 부장님이셨거든요. 거기에 3,800만 원이 제일 고액 연봉자신데 실제로 가족들 부양하시고 계속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드시지 않냐고, 왜 어묵업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정도 연봉만 받고 살아야 되냐고. 제가 그때 있을 때 가족들이 계시는 분들이 한 절반밖에 안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혼자 사시면서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금보다 2배는 연봉이 더 되게끔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가 부가가치가 있는 걸 생산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어묵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좀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계속 드려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저희가 더 부가가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어묵 베이커리 딱 짓고 가격을 세팅했을 때 그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 아닙니다. 많이 낮았었습니다. 저희가 나갔어요 처음에? 영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200원짜리, 300원짜리 어묵이 있었습니다. 200원, 300원, 500원, 700원 막 이 정도, 제일 비싼 게 1,000원이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은 뭐 2,000원, 3,000원짜리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팅된 게 어머니가 고집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세셔가지고 어머니가 장사를 좀 했었습니다. 어묵 장사를 좀 하셨는데 영도에서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가격이 비싸면은 동네 사람은 못 간다고 니는 그 장사를 해봤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파니까 마찬가지로 매장의 형태는 되게 부가가치가 있는 형태로 되고 소비자들 충분히 페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민이 안 나누니까 또 사람 인건비나 이런 거 올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요즘 시대는 스타벅스나 이런 데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가치만 있으면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걸맞도록 어묵 가격을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문제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딱 그거를 인정하고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낮게 시작했다고 올리니까 욕먹지. 올릴 때마다 계속 혼이 나가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저희가 진정성 있게 계속 하니까 저희가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올린 게 아니라 그걸 부가치를 올려서 어묵 산업 전체가 부가치가 생기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연봉이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연봉자들도 많아지고 지금 뭐 예년보다 평균 연봉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그 초봉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희가 그 4,5천대 이상의 연봉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래요. 저희가 억대 연봉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주 6일에다가 뭐 공휴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업기가 전부 다 주 5일로 이제 다 바뀌고 공휴일도 다 쉬고 하는 복지 문화들이 이제 생겨났죠. 지금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직원 이게 공채를 채용을 하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 이거는 좀 부담됩니다. 부담된 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진이 많이 알려지고 또 이제 뭐 수평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있었지만 부산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산업이? 네, 산업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채용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좀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기업으로서 로컬 기업으로서 채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당시에 사명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부산에서 그래도 일하기 괜찮은 데는 삼진이라는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수도권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로컬 기업으로서 사실은 거기 안 올라오고 여기 지역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 또 이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지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삼진에 대한 로얄티를 가져주시고 이렇게 올려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조금 힘들었을 때 와, 우리 삼진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좀 도와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감동적인 게 부산역이 저희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저희는 그냥 부산역 그 네, 매장이 빠지게 되면서 그냥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언론이랑 막 연대랑 부산시민연대랑 막 부산에 있는 소비자들이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언론에서도 계속 때리고 뉴스에서도 때리고 그다음에 막 시민연대에서도 나서주시고 그래서 막 부산시에서도 나서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결국 나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고요. 이 공식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사가 더 큰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고렐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거 더 돈만 해야 되니까. 네. 돈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네.